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새들이 지저귀고 맑은 시냇물이 굽이쳐 흐르는 어느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최진사라고 불리는 덕망 높은 어른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살며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인자한 성품을 가졌기에 온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지요. 그런 최진사 댁에 드디어 경사가 났으니 그것은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외동딸 연희 아가씨가 이웃마을 김생원의 댁자재와 혼례를 올리는 날이 밝은 것이었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최진사 댁 대문 앞까지는 청사초롱이 화려하게 줄을 지어 걸려 있었고 이른 새벽부터 잔치 준비를 돕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답니다. 최진사 댁의 기와 지붕 위로 붉은 해가 서서히 떠오르자 집안의 분주함은 극에 달하기 시작했는데 마당 한쪽에서는 가마솥에 불을 지피는 연기가 몽글몽글 피어오르고 고소한 부침개 냄새가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연희 아가씨는 방 안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연지곤지를 찍고 화려한 혼례복을 입은 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가씨는 평소 워낙 조용하고 기품이 있었기에 마을 청년들의 흠모를 받아왔으나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평생을 약조한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답니다. 이때 마당에서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던 이는 이 집의 충직한 머슴인 돌쇠였는데 그는 아침 일찍부터 잔치에 쓸 물을 길어 나르고 무거운 짐들을 옮기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비록 신분은 낮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마음씨가 비단결 같아서 최진사가 친자식처럼 아끼는 인물이었으며 그는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연희 아가씨가 오늘 시집을 간다는 사실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서운함이 가슴 한구석에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하지만 돌쇠는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저 아가씨가 행복하게 살기만을 진심으로 바라며 잔치 준비에 온 정성을 다해 힘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최진사 댁 마당으로 모여들어 덕담을 나누기 시작했고 입구에 세워진 상 위에는 귀한 음식들이 산처럼 쌓여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진사는 대문 밖을 연신 살피며 사윗감이 될 김생원의 아들 도윤이 도착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도윤은 인물이 훤칠하고 학식이 깊기로 소문난 청년이라 마을 사람들도 모두 이 혼례가 천생연분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양은 하늘 높이 솟아올랐고 혼례를 치르기로 약조한 시각이 점차 다가오자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마을 어귀를 향해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신랑 측 식구들이 도착해야 할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보일 법한 신랑의 가마나 말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 최진사의 얼굴에는 조금씩 당황한 기색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약속을 칼같이 지키기로 유명한 김생원 댁에서 이렇게 늦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집안 어르신들은 혹시 오는 길에 무슨 험한 병고라도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돌쇠 역시 장작을 패던 도끼를 내려놓고 대문 근처로 다가가 길목을 살피며 신랑 일행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길 위에는 그저 먼지만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희 아가씨가 머물고 있는 방 안은 밖의 소란스러움과는 대조적으로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으며 아가씨를 모시는 친모는 초조한 마음에 연신 손수건으로 손바닥에 땀을 닦으며 밖의 동정을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두근거려 제대로 숨조차 쉬기 힘들었지만 가문의 명예를 생각하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고 마음속으로는 제발 신랑에게 아무런 일이 없기를 빌며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체될수록 마당의 웅성거림은 불안함으로 변해갔고 잔치를 축하하러 온 손님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기운이 감돌며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지요. 최진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가장 발이 빠른 일꾼을 불러 이웃마을 김생원 댁으로 급히 보내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돌쇠는 그 뒷모습을 보며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추측을 내놓았는데 어떤 이는 도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신랑이 마음이 변해 도망간 것이 아니냐는 황당한 이야기를 꺼내 최진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최진사는 굳은 표정으로 마당을 서성이며 사태를 수습하려 애썼지만 이미 잔칫집의 흥겨움은 사라지고 무거운 공기가 온 집안을 짓눌러 숨이 막힐 지경이었답니다. 얼마 후 김생원 댁으로 달려갔던 일꾼이 숨을 헐떡이며 돌아와 최진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는데 그것은 신랑 도윤이 새벽에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간 뒤로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생원 댁에서도 신랑을 찾기 위해 온 집안 식구들과 하인들이 산과 들을 이 잡듯 뒤졌으나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았고 결국 혼례를 치르러 출발조차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은 최진사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온 집안과 마을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신랑이 사라졌다는 말에 잔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사람들의 비난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가 허공을 메웠습니다. 마당에 있던 돌쇠는 주저앉은 주인을 부축하며 마음 깊이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평소 존경하던 최진사의 얼굴이 한순간에 수척해진 것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져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연희 아가씨의 방에서도 울음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고 혼례복을 입은 채 이 기막힌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 아가씨의 처지를 생각하니 돌쇠의 눈시울도 붉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신랑이 도망간 것이 분명하다며 비아냥거리는 이들도 생겨났고 최진사 댁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져 더 이상 수습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러 가문 전체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마당에 흙을 쥐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한탄을 금치 못했고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집안의 품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신랑이 없이 이대로 혼례가 무산된다면 연희 아가씨는 평생 소박댁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가문의 수치는 씻을 길 없는 상처로 남아 후대까지 전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주인의 곁을 지키며 자신이 대신 무언가라도 할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일개머슴인 자신이 이 엄청난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어느덧 해가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기다리다 지친 손님들 중 일부는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하며 최진사 댁의 분위기는 더욱 쓸쓸하고 처량해져만 갔습니다. 최진사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그는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자신의 딸이 겪을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때 집안의 가장 오래된 노비이자 지혜롭기로 소문난 김 노인이 최진사에게 다가와 귀옛말로 무언가를 속삭였는데 그 말을 들은 최진사의 눈이 번쩍 뜨이며 묘한 기색이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주위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노인의 제안은 실로 파격적이고도 위험한 것이었으나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최진사도 잘 알고 있었기에 고뇌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돌쇠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돌쇠를 조용한 방 안으로 불러들였고, 돌쇠는 갑작스러운 부름에 당황하면서도 주인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최진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돌쇠의 얼굴을 살피다가 마침내 입을 열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바로 돌쇠에게 신랑 대신 혼례복을 입으라는 말이었습니다. 돌쇠는 주인의 말을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바닥에 엎드려 극구 사양했는데, 감히 머슴의 신분으로 아가씨의 신랑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자신에게도 너무나 과분하고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돌쇠의 손을 잡고 가문의 명예와 딸의 인생을 위해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돌쇠는 평생 자신을 사람 대접해주며 아껴준 주인의 눈물을 보니 더 이상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돌쇠는 비장한 각오로 고개를 끄덕였고, 최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둘러 돌쇠에게 신랑의 예복을 입히고 머리를 정돈해 주기 위해 하인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였습니다. 비밀리에 방 안으로 들어온 노련한 하인들은 돌쇠의 꾀죄죄한 옷을 벗기고 향기로운 물로 몸을 씻긴 뒤 고운 비단으로 지어진 화려한 신랑의 관복을 입히기 시작했는데, 돌쇠는 마치 남의 옷을 입은 듯 어색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상투를 틀고 사모간대를 머리에 쓰자 거울 속에는 평소의 머슴 돌쇠는 온데간데 없고 늠름하고 기품 있는 선비의 자태를 낸 한 남자가 서 있었으며, 그 모습이 의외로 잘 어울려 최진사조차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이제 돌쇠는 신분이라는 두꺼운 껍질을 벗고 잠시나마 최진사 댁의 사위로서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운명의 장난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복잡하게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방 밖에서는 연희 아가씨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큰 충격에 빠져 있었는데, 비록 신랑이 사라진 것이 슬프기는 했으나 머슴이 대신 신랑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당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희는 아버지의 깊은 고뇌와 집안의 위태로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차마 입 밖으로 불평을 내뱉지 못하고 그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운명에 순응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살짝 보이는 돌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평소 성실하고 따뜻했던 그의 성품을 떠올렸고, 차라리 도망간 비겁한 정혼자보다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서준 저 사람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묘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준비를 마친 돌쇠가 마침내 방에서 나오자 마당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가 진짜 도윤인 줄 알고 환호성을 지르며 다시 잔치 분위기를 돋우기 시작했는데, 돌쇠는 최대한 고개를 숙이고 위엄 있게 걸음을 옮기며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려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은 도윤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거의 없었기에 화려한 옷차림과 돌쇠의 당당한 풍채에 속아 넘어가 그저 신랑이 늦게라도 도착해서 다행이라며 박수를 보내 주었지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멈췄던 혼례 음악이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가짜 신랑 돌쇠와 슬픈 비밀을 간직한 신부 연희가 맞절을 하기 위해 혼례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혼례청 앞에 선 돌쇠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흘렀지만 주인의 간곡한 당부를 떠올리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법에 맞춰 절을 올렸고, 맞은편에 선 연희의 고운 자태를 보며 가슴 한편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희는 면사포 너머로 보이는
신랑의 손이 평소 보던 선비의 곱고 가느다란 손이 아니라 거친 장작을 패고 흙을 만지던 투박한 손이라는 것을 알아챘으나 오히려 그 거친 손에서 전해지는 든든함에 왠지 모를 위안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잔을 나누고 서로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겠다는 의식을 치렀지만 이 연극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잔치는 다시 활기를 되찾아 음식들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으나 최진사는 혹시라도 정체가 탄로 날까봐 노심초사하며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하고 연신 술만 들이켰습니다. 돌쇠는 신랑의 자리에 앉아 쏟아지는 축하주를 받아 마시며 자신을 사위라 부르는 사람들의 말끝마다 소름이 돋았으나 최대한 말을 아끼며 미소로 화답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을 저편에서 최진사의 육촌이자 욕심 많기로 소문난 박찬봉이 수상한 눈빛을 번뜩이며 잔치상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평소 최진사의 재산을 시기해 오던 인물이라 무언가 낌새를 챈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박찬봉은 신랑의 걸음걸이나 미묘한 행동거지가 어딘가 익숙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으며 특히 신랑의 귀 뒤에 있는 작은 흉터를 보고는 그것이 평소 최진사 댁 머슴 돌쇠에게 있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높여 이 사기극을 폭로하고 싶었으나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 최진사를 완전히 몰락시키기 위해 일단은 침묵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돌쇠는 박찬봉의 시선을 느낄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연희 아가씨의 곁을 지켰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과 유대감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출 무렵 드디어 혼례의 공식적인 절차가 끝이 났고 신랑과 신부는 첫날 밤을 치르기 위해 신방으로 안내되었는데 돌쇠는 이 관문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몰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방 입구에서 최진사는 돌쇠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이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지만 그 눈빛에는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 담겨 있어 돌쇠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지요. 연희는 먼저 방 안에 들어가 단정하게 앉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문이 열리고 돌쇠가 들어오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뜨거워지는 동시에 서늘한 정적이 감돌아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아가씨와 멀찍이 떨어져 앉아 고개를 숙였으며 연희 역시 아무런 말 없이 바닥만 바라보고 있다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돌쇠에게 고생이 많으셨다며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돌쇠는 아가씨의 목소리에 몸을 떨며 자신이 감히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렸고 연희는 그런 돌쇠의 진심 어린 모습에 도망간 신랑에 대한 원망보다는 자신을 지켜준 돌쇠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비록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으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신분을 초월한 신뢰와 연민이 싹트기 시작했고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이제 두 사람에게는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밖에서는 박찬봉이 자신의 아들과 하인들을 불러 모아 무언가 음모를 꾸미고 있었으니 최진사 댁에 닥칠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찬봉은 내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신랑의 정체를 밝히고 최진사를 마을에서 쫓아낼 계획을 세우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와 연희는 그런 위협이 다가오는 줄도 모른 채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긴 밤을 지새우고 있었고 산골 마을의 고요한 밤하늘에는
슬픈 운명을 예고하는 듯한 차가운 달빛만이 처량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진사 댁의 길고도 험난했던 혼례날 첫째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으며 사라진 신랑 대신 자리를 지킨 머슴의 충심과 그를 받아들인 아가씨의 슬픈 결단은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사건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흥겨운 잔치의 여운에 취해 잠자리에 들었으나 최진사 댁의 깊은 곳에서는 가문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는 마을 어귀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과연 돌쇠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아가씨를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박찬봉의 관계에 빠져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닫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함 속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이튿날 새벽, 어슴푸레한 푸른 빛이 창호지를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 무렵, 돌쇠는 평소 습관대로 눈을 번쩍 떴으나 몸을 감싸고 있는 비단 이부자리의 부드러운 감촉에 움찔하며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머슴으로 살며 늘 멍석이나 딱딱한 흙바닥에서 잠을 청하던 그에게 이 안락한 잠자리는 도저히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옆에서 고요히 숨을 내쉬며 잠든 연희 아가씨의 고운 얼굴을 보니 가슴이 다시금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어젯밤의 일이 혹여나 꿈은 아니었는지 자신의 손등을 세게 꼬집어 보았지만 손등에 남은 붉은 자국과 욱신거리는 통증은 이 모든 기막힌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답니다. 잠에서 깨어난 연희 아가씨는 천천히 눈을 떠 천장을 바라보았고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피는 돌쇠와 눈이 마주치자 수줍게 고개를 돌리며 옷매무새를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난밤 신랑이 도망갔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나 자신을 위해 거친 손을 내밀어준 돌쇠의 진심을 보았기에 이제는 그를 원망하기보다 이 가혹한 운명을 어떻게 함께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어색함이 가득했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산새들의 지저귐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청아하게 울려 퍼졌고 방 안의 공기는 어제보다 한결 부드럽고 따스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밖의 세상은 두 사람의 평온한 아침과는 달리 벌써부터 흉흉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마을 어귀 우물가에는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이 모여 어제 혼례식에서 본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소리 죽여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낙은 신랑의 뒷모습이 평소 최진사댁 마당을 쓸던 돌쇠와 너무나 닮았다고 속삭였고 또 다른 이는 신랑이 잔치 내내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이 아무래도 수상하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번뜩였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호기심은 이제 의심을 넘어 확신에 가까운 불길한 추측들로 변해가며 최진사 댁의 위신을 위협하고 있었답니다. 최진사의 육촌인 박찬봉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최진사의 집을 방문하여 대청마루에 거만하게 앉아 집안의 동정을 살피며 은근슬쩍 가시돋친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진사에게 어제 신랑이 너무 늦게 도착하여 마을 사람들이 걱정이 많았다며 운을 떼더니 혹시라도 신랑의 신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직접적인 질문을 던져 최진사의 가슴 등 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게 만들었지요. 박찬봉은 이미 돌쇠의 정체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으나 확실한 증거를 잡아 최진사를 무너뜨리고 그 재산을 가로챌 궁리에 빠져 있었기에 그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날카롭고 비열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박찬봉의 유도신문에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사위가 먼 길을 오느라 피곤하여
아직 잠에서 깨지 못했다고 둘러댔으나 속으로는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박찬봉이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작은 실수 하나가 집안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고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내어 신방 주변을 엄중히 경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박찬봉의 아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이미 집안 곳곳을 기웃거리며 돌쇠의 흔적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고 잔치 끝에 어수선한 분위기는 이들의 은밀한 움직임을 돕는 격이 되었지요. 이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집안의 최고 어른 대접을 받는 김노인이 조용히 최진사를 따로 불러내어 깊은 그늘이 진 나무 아래에서 진지한 조언을 건넸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지금 마을에 퍼지는 소문이 예사롭지 않으니 단순히 숨기려고만 해서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라며 돌쇠에게 선비의 몸가짐과 말투를 엄하게 가르쳐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위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박찬봉의 성품을 경계하며 그가 분명 조만간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소동을 피울 것이니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해 최진사의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답니다. 김노인은 최진사에게 돌쇠를 단순히 머슴으로 보지 말고 이제는 가문의 명예를 짊어진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신부인 연희 아가씨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만약 신부가 신랑을 부정한다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에 두 사람의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최진사에게 마음을 굳게 먹고 흔들리지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최진사는 김노인의 해안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비록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지만 돌쇠의 충성심과 연희의 지혜를 믿어보기로 결심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신방으로 향해 두 사람을 다시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신방문 앞에 선 최진사는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돌쇠와 연희에게 지금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소상히 전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돌쇠는 자신 때문에 주인이 곤혹을 치르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으나 최진사는 오히려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이제 너는 내 사위이니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연희 역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돌쇠를 진정한 남편으로 대우하겠다고 약속하며 자신이 직접 돌쇠에게 양반 가문의 예절과 법도를 가르쳐 박찬봉의 의심을 불식시키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혀 최진사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답니다. 그날부터 돌쇠의 고된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그는 평생 써본 적 없는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법부터 시작하여 걷는 법, 앉는 법, 심지어 차를 마시는 법까지 하나하나 새로 익혀야만 했습니다. 연희는 옆에서 인내심 있게 돌쇠를 지도하며 그의 거친 말투를 부드럽게 교정해 주었고 돌쇠는 아가씨의 정성어린 가르침에 보답하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또 복습했습니다. 돌쇠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어 붓을 잡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아가씨가 미소 지으며 격려해 줄 때마다 그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용기를 얻었고 어느덧 그의 행동에는 머슴의 비굴함 대신 선비의 기품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찬봉은 돌쇠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마을 청년들을 포섭하여 최진사 댁 담벼락을 감시하게 했으며 집안 하인들에게 뇌물을 건네어 신랑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라고 종용하는 등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히 돌쇠가 예전에 머물던 행랑방을 뒤져 그가 쓰던 헌옷가지와 신발을 찾아내려 했으나 최진사가 이미 모든 흔적을 없애버린 탓에 증거를 잡지 못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박찬봉은 초조해진 나머지 자신의 아들을 시켜
마을 우물가에서 더 자극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게 했고, 신랑이 싫은 사람을 죽이고 도망 온 범죄자라는 등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이 살을 붙여 마을 곳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결국 마을 이장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점장기로 소문난 이장조차 최진사를 찾아와 소문의 진상을 확인해야겠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최진사는 이장에게 근거 없는 낭설에 휘둘리지 말라고 정중히 거절했으나 이미 마을 민심은 흉흉해질 대로 흉흉해져서 사람들은 최진사 댁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을 하거나 수군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집안 하인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조성되어 일부는 짐을 싸서 도망갈 궁리를 하기도 했고, 평소 최진사에게 은혜를 입었던 이들조차 박찬봉의 위세에 눌려 입을 닫고 눈치만 살피는 서글픈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오후 돌쇠가 연희와 함께 마당을 거닐며 예법을 익히던 중 담 너머로 박찬봉의 아들이 던진 돌멩이가 돌쇠의 어깨를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돌쇠는 순간적으로 머슴 시절의 버릇이 나와 화를 내며 달려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재빨리 그의 소매를 붙잡으며 눈빛으로 진정하라고 신호를 보냈고, 돌쇠는 간신히 화를 억누르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의연하게 행동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박찬봉은 돌쇠의 반응이 예상과 다르자 당황해하면서도 분명 저놈은 연기를 하는 것이라며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워 정체를 폭로하겠다고 이를 갈며 다음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김노인은 다시 한번 최진사를 찾아와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한 잔치를 한 번 더 열어 신랑의 얼굴과 위엄을 정식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면 돌파를 통해 의혹을 잠재우지 않으면 박찬봉의 관계에 영원히 시달릴 것이라는 김노인의 말에 최진사는 큰 모험임을 알면서도 결단을 내려 며칠 뒤 성대한 마을 잔치를 열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은 다시 한번 술렁였고, 박찬봉은 이번 잔치야말로 돌쇠의 가면을 벗길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며 자신의 아들과 함께 잔칫날 벌일 소동을 준비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잔칫날이 다가올수록 돌쇠의 긴장감은 극에 달해 식사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었으나, 연희는 밤마다 그를 다독이며 당신은 이제 머슴 돌쇠가 아니라 나의 당당한 남편이니 스스로를 믿으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연희는 돌쇠의 거친 손을 자신의 고운 손으로 감싸주며 진정한 양반이란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해주었고, 그 말은 돌쇠의 가슴 깊은 곳에 큰 울림으로 남아 그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지요. 두 사람은 어느덧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하며 비록 시작은 거짓이었을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진실하다는 것을 서로의 눈빛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잔칫날 아침이 밝았고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반 의구심 반으로 최진사 댁으로 모여들었으며, 박찬봉은 마을 장정 몇 명을 대동하여 마치 심판관이라도 된 양거만한 자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진사는 긴장한 기색을 감추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술을 대접했지만 눈길은 연신 신랑이 나올 방문을 향해 있었고, 만약 돌쇠가 여기서 실수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연신 신랑은 언제 나오느냐며 재촉했고, 분위기는 잔치라기보다는 마치 누군가를 취조하는 법정과 같은 무거운 압박감이 마당 가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방문이 열리고 화려한 도포를 입고 머리에 갓을 쓴 돌쇠가 위풍당당한 걸음걸이로 마당으로 걸어 나오자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며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연희와 연습한 대로 절제된 동작으로 어르신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렸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직하면서도 기품이 서려 있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던 머슴돌쇠가 맞는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아해했습니다. 박찬봉은 돌쇠의 변신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저놈은 분명 가짜라며 무언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 돌쇠의 행동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보듯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찬봉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신랑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은 양반과 자제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어려운 유교 경전의 한 구절에 대한 뜻을 묻는 아주 까다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차갑게 식었고 최진사는 앞이 캄캄해졌으나 돌쇠는 당황하지 않고 잠시 생각에 잠기는 척 하더니 연희가 밤새 알려준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여 좌중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깊이 있는 학식은 아니었으나 돌쇠의 대답은 명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으며 그의 당당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고 박찬봉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박찬봉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이번에는 신랑의 손을 좀 보자며 돌쇠에게 다가가 그의 소매를 억지로 걷어 올리려 했고 머슴이라면 당연히 있을 손에 굳은 살과 상처를 증거로 삼으려 했습니다. 돌쇠는 당황하여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박찬봉의 아들이 뒤에서 그를 붙잡았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전개되자 최진사는 사색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연희 아가씨가 방에서 급히 나와 박찬봉의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남편에게 무례하게 굴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었고 그녀의 서슬퍼런 기계에 박찬봉은 움찔하며 잡았던 손을 놓칠 수밖에 없었지요. 연희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남편은 문물을 겸비하기 위해 평소 사냥과 무예를 즐겨 손이 거칠어진 것뿐인데 이를 두고 신분을 의심하는 것은 가문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당당한 발언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찬봉의 행동이 지나쳤다고 비난하기 시작했고 민심은 순식간에 최진사댁 편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을 지켜주는 연희의 뒷모습을 보며 평생 이 여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녀의 지혜에 마음속 깊이 존경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며 다시 한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박찬봉은 계획이 틀어지자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잔치상을 발로 차고 집을 나가려 했으나 마을 이장이 그를 불러세워 경솔한 행동을 사과하라고 엄히 꾸짖자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잔치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최진사의 사위가 인물도 좋고 학식도 높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동안의 의심을 씻어내고 진심으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최진사는 눈가에 맺힌 이슬을 닦으며 김노인과 눈을 맞추었고 김노인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이제 고비는 넘겼음을 암시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가시지 않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최진사는 돌쇠와 연희를 불러 오늘 고생 많았다며 치하하면서도 박찬봉이 이대로 포기할 위인이 아니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돌쇠는 오늘 자신이 겪은 일이 꿈만 같았지만 연희의 손을 잡으며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고 연희는 그런 돌쇠를 믿음직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마을 어귀에서는 박찬봉이 도망간 진짜 신랑 도윤의 행방을 아는 자를 만났다는 소문이 은밀히 돌기 시작했고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이 최진사댁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깊어가는 밤 돌쇠는 혼자 마당에 나와 달을 보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되짚어 보았는데 머슴에서 사위가 된 이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가 과연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는 만약 진짜 신랑이 돌아온다면 자신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연희 아가씨는 어떤 상처를 입게 될 것인지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왔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에서는 늑대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고 평화로워 보이는 최진사 댁의 기와 지붕 위로 차가운 달빛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앞으로 닥쳐올 진실의 시간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돌쇠는 방 안으로 들어가 연희 옆에 누웠으나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이 평온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미심쩍은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남아 있었고 박찬봉의 악의적인 소문은 멈추지 않았기에 내일은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긴장과 불안 속에서 최진사 댁의 두 번째 밤이 지나가고 있었고 사라진 신랑의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를 준비를 하며 이야기는 다음 장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최진사 댁의 비밀은 서서히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으니 마을에 고요하던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아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는 듯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물가의 가벼운 수다로 시작되었던 의심들이 이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마을 장터와 사랑방마다 신랑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최진사 댁 대문을 지날 때마다 발소리를 죽이며 집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쫑긋 세웠지요. 돌쇠는 자신을 향한 그 수많은 시선이 칼날처럼 따갑게 느껴졌으나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양반의 자태를 잃지 않으려 피나는 노력을 거듭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감춘다고 해서 영원히 감춰질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지라. 어느 날 오후 마을 어귀에 낯선 행색의 나그네가 나타나면서 잠자던 의심의 불을 지피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나그네는 이웃 마을에서 주막을 운영하던 사내였는데 그는 우연히 최진사 댁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신랑의 뒷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저 사람은 분명 며칠 전 자기 주막에서 어떤 여인과 함께 서둘러 길을 떠나던 김생원 댁 아들이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말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박찬봉은 이때다 싶어 나그네를 붙잡아 더 자세한 이야기를 캐물으며 최진사를 압박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날뛰기 시작했답니다. 돌쇠는 마당 한구석에서 이 소동을 지켜보며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듯한 공포를 느꼈으나 곁에 있던 연희 아가씨가 그의 차가워진 손을 꽉 잡으며 눈빛으로 무언의 용기를 건네자 간신히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연희는 나그네의 말이 사실이라면 진짜 신랑인 도윤이 가문을 배신하고 다른 여인과 도망갔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오히려 이 위기를 이용해 도윤의 배신을 만천하에 알리고 돌쇠를 정당한 남편으로 세울 궁리를 하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돌쇠에게 속삭이며 이제 더 이상 숨지 말고 우리가 가진 진실의 힘으로 저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고 돌쇠는 아가씨의 단호한 결단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며 앞날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봉은 이제 아예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최진사 댁 대문 앞으로 몰려왔고 당장 신랑을 불러내어 얼굴을 대조해보자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창백해진 얼굴로 사랑방에 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었으나 돌쇠가 방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이제 자신이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청하자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비록 신부는 머슴이나 이제는
이 집의 사위로서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도망간 비겁한 자보다 현재 이 자리를 지키는 자신의 진심을 믿어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답니다. 이때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던 연희 아가씨가 도윤이 혼례 전날 머물렀던 방문 틈에서 접혀있던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도윤이 미리 계획한 야반도주를 암시하는 은밀한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어떤 여인과 함께 먼 곳으로 떠나 새로운 삶을 찾겠다는 도윤의 비겁한 다짐이 적혀 있었고 이를 확인한 연희는 분노로 몸을 떨면서도 이것이야말로 가문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열쇠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아버지인 최진사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었고 최진사는 사윗감으로 믿었던 도윤의 배신에 치를 떨며 이제는 더 이상 김생원 댁과의 인연에 연연하지 않고 돌쇠를 지키기로 마음을 굳게 먹게 되었습니다. 마당 밖의 소란은 갈수록 심해져 박찬봉의 사주를 받은 장정들이 대문을 부술듯이 두드려댔고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이 기막힌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으려 까치발을 들고 담장 너머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최진사에게 다가와 지금 당장 문을 열고 당당하게 신랑을 내세워 박찬봉의 억측을 잠재우되 도윤의 배신 증거를 적절한 시점에 터뜨려 역공을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진사는 김노인의 말에 힘을 얻어 가슴을 펴고 하인들에게 명하여 대문을 활짝 열게 했으며 갑작스러운 문 열림에 박찬봉과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여 뒤로 주춤하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요. 대문이 열리자 기품 있는 도포 차림의 돌쇠가 최진사의 곁에 당당하게 서서 사람들을 굽어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비굴함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인한 의지와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찬봉은 침을 꼴깍 삼키며 돌쇠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려 했으나 돌쇠의 매서운 시선에 압도되어 입을 떼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도 평소 보던 돌쇠와는 너무나 다른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돌쇠는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근거 없는 소문으로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여 좌중의 분위기를 단숨에 장악해 나갔답니다. 하지만 박찬봉은 이대로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기에 아까 보았던 나그네를 앞으로 내세우며 이 사람이 증인인데 어디까지 거짓말을 할 셈이냐고 악을 쓰며 다시 한번 소동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나그네는 돌쇠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신이 주막에서 보았던 사람과는 분명 얼굴이 다르지만 분위기가 너무나 고귀하여 감히 가짜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에 박찬봉은 나그네의 옆구리를 찌르며 똑바로 말하라고 종용했으나 이미 마음이 흔들린 나그네는 횡설수설하며 오히려 박찬봉이 시킨 일이라며 진실을 실토하기 시작하여 박찬봉의 얼굴을 흑빛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연희 아가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당으로 나와 도윤의 배신이 담긴 편지를 높이 들어올리며 진짜 신랑은 이미 다른 여인과 눈이 맞아 가문을 버리고 도망간 파렴치한 자라고 만천하에 공표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기를 신랑이 사라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가문의 명예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선 이 사람은 비록 신분은 낮을지언정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고귀한 진정한 사내라고 돌쇠를 치켜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의 진심 어린 고백과 도윤의 비겁한 행각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박찬봉은 오히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자신들을 속이려 했다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러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지요. 최진사는 박찬봉의 비열한 태도에 격분하여 그를 꾸짖으며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호령했고
마을 이장과 어르신들도 박찬봉의 지나친 욕심과 무례함에 혀를 차며 최진사 댁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마을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자신은 최진사 댁의 머슴 돌쇠가 맞으나 아가씨를 향한 일편단심과 주인을 향한 충성심만큼은 세상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비웃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였고 마당에는 잠시 정적이 흐르며 진실이 가진 묵직한 힘이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서서히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박찬봉은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자 분을 참지 못하고 부르르 떨며 자신의 아들과 함께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의 뒷모습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며 비겁한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이제 마당에 남은 사람들은 최진사와 돌쇠 그리고 연희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고 비록 신분이 다른 혼례였으나 위기 상황에서 가문을 지키려 했던 그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감동하여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여전히 이 사건이 김생원 댁과의 큰 불화로 이어질까 걱정하며 마음을 놓지 못했고 사라진 도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 다시 소동을 피울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답니다. 그날 저녁 최진사 댁 식구들은 사랑방에 모여 앉아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는데 연희는 이제 돌쇠를 정식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관가에 신고하여 면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돌쇠는 자신 같은 미천한 자에게 과분한 대우라며 사양했으나 최진사는 오늘 그가 보여준 용기와 기계가 양반보다 낫다며 연희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를 아들처럼 아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한편에서는 박찬봉이 도망간 도윤을 실제로 찾아내어 그를 앞세워 다시 한번 최진사 댁을 공격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흉흉한 소식이 들려와 긴장감은 다시금 고조되기 시작했지요. 밤이 깊어지자 돌쇠는 다시 혼자가 되어 마당을 서성이며 내일 닥칠 일을 걱정했는데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아가씨의 곁을 지킬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런 그에게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신분이라는 굴레는 사람이 만든 것일 뿐 하늘은 오직 진실한 마음만을 보신다며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마주 앉아 서로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며 비록 내일이 불확실할지라도 서로가 함께라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확인하며 길고 긴 밤을 함께 지새우게 되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최진사는 관가로 향해 사태를 수습하려 했으나 마을 어귀에서 정말로 박찬봉과 함께 나타난 도윤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도윤은 여인과 도망갔다는 소문과 달리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은 납치당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박찬봉이 도윤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치밀한 연극이었으며 도윤은 자신의 배신을 덮기 위해 오히려 돌쇠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거짓 주장을 펼쳐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려 시도했습니다. 이 기막힌 반전의 마을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고 최진사는 믿었던 도윤의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끼며 대문 앞에서 그들과 팽팽하게 맞서게 되었습니다. 박찬봉은 관가 사또까지 불러들여 이 사태를 정식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돌쇠는 졸지에 신랑 자리를 가로챈 범죄자로 몰려 포졸들에게 끌려갈 위기에 처하게 되어 집안은 다시 한번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연희 아가씨는 도윤의 비겁한 거짓말에 당당히 맞서며 편지의 존재를 다시 언급했으나 박찬봉은 그 편지 또한 돌쇠가 위조한 것이라며 몰아붙여 연희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돌쇠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사또의 문초를 기다리는 죄인 아닌 죄인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마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 엄중히 신문하기 시작했고 돌쇠에게는 가혹한 고문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리며 진실을 말하라고 종용했으나 돌쇠는 오직 아가씨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을 뿐이라며 묵묵히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연희는 사또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돌쇠의 결백을 주장하며 도윤의 비겁함을 낱낱이 고발했고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는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 분위기는 서서히 다시 돌쇠 쪽으로 기우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또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고심에 빠졌으며 박찬봉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돌쇠를 영원히 제거할 마지막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이때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조용히 손을 들고 나와 자신이 혼례 전날 밤 도윤이 어떤 여인과 함께 마을을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고받은 정표까지 보았다고 증언하여 분위기는 다시 반전되었습니다. 그 증인은 평소 최진사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가난한 농부였는데 그는 박찬봉의 위협이 두려워 숨어 지내다가 돌쇠의 고결한 희생에 감동하여 뒤늦게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농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언에 도윤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사또의 날카로운 질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대답을 늘어놓으며 스스로 무덤을 파기 시작하여 결국 박찬봉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도윤의 태도에서 수상함을 느끼고 그와 함께 온 여인을 찾아내라고 명했으며 박찬봉은 당황하여 여인을 숨기려 했으나 이미 포졸들이 마을 뒤편 숲속에서 도윤과 함께 도망치려던 여인을 붙잡아 압송해 오는 중이었습니다. 여인은 사또 앞에 끌려오자마자 공포에 질려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도윤이 자신과 살기 위해 혼례를 망치고 돌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윤과 박찬봉에게 돌팔매질을 하려 했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고 최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딸 연희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으며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소박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사또는 돌쇠가 신분을 속이고 혼례를 올린 것 또한 가벼운 죄는 아니라며 엄한 표정으로 판결을 유보했고 이에 연희는 다시 한번 간곡히 청하기를 돌쇠의 행동은 오직 가문을 구하려는 충심이었으니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돌쇠의 면천을 요구하며 그가 진정한 이 마을의 사위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사또는 민심을 살펴 돌쇠에게 정식으로 양반 신분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최진사의 양자로 입적하여 가문을 잇게 하는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판결이었으나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였기에 최진사 댁에는 다시금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박찬봉과 도윤은 관가로 끌려가 죄를 달게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일단락된 후 최진사는 마당 한가운데서 돌쇠의 손을 꼭 잡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자 사위라며 공식적으로 선포했고 돌쇠는 감격에 겨워 대성통곡하며 평생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연희 아가씨는 환한 미소로 돌쇠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함께할 수 있다며 행복해했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성대한 잔치를 열어야 한다며 축제 분위기에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여전히 자신이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조심스러워하며 밤늦도록 마당을 쓸고 정리하는 등 예전의 성실한 모습을 잃지 않아 사람들의 칭송을 더욱 한 몸에 받게 되었답니다. 그날 밤 최진사 댁에는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평화롭고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으며 부엌에서는 하인들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음식을 준비하고 마당에는 밝은 등불이 켜져 가문의 앞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이제 더 이상 가짜 신랑이 아닌 집안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연희와 함께 나란히 앉아 별을 보며 지난 며칠간의 폭풍 같은 시간들을 회상했고 그 고통의 시간들이 오히려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골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는 마치 축복의 노래처럼 들려와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는 듯 고요하고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절정을 지나 대단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며 비천한 신분의 머슴이 진실과 용기로 가문을 구하고 진정한 사랑을 쟁취하는 과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전해질 전설이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밤늦게 사당에 들러 조상님들께 가문을 지킬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표했고 연희는 돌쇠에게 줄 새 옷을 직접 바느질하며 내일의 희망찬 해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돌쇠의 이야기를 하며 사람은 역시 신분이 아니라 마음씨가 고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시기심 많던 박찬봉의 몰락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며 산골 마을의 평화는 더욱 깊어만 갔답니다. 돌쇠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집안 곳곳을 살폈는데 이제 이 집은 자신이 지켜야 할 삶의 터전이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안식처임을 가슴 깊이 새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이면 다시 일찍 일어나 물을 붓고 나무를 패는 일상을 계속하겠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일이 자신과 가족을 위한 신성한 노동임을 알기에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상쾌했습니다. 그렇게 최진사 댁에 길고도 험난했던 사건의 실타래가 하나둘 풀려나가며 진실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고 숲속의 짐승들도 숨을 죽인 채 이 아름다운 결말을 지켜보는 듯 고요한 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엄중한 판결이 마을 광장에 울려 퍼지자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최진사 댁의 억울함이 풀린 것을 축하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포박당한 채 벌벌 떨고 있던 박찬봉은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직감하고는 바닥에 머리를 타시며 사죄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 포졸들의 거친 손길에 끌려 나갈 수밖에 없었지요. 사또는 박찬봉에게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이웃을 해하려 한 죄를 물어 엄한 곤장형과 함께 마을에서 영구히 추방할 것을 명했고 비겁한 도윤에게도 정혼의 도리를 저버린 대가로 무거운 벌을 내려 정의가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박찬봉이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그가 가난한 이웃들을 괴롭혔던 악행들을 떠올리며 저마다 한마디씩 비난을 퍼부었고 마당에는 차가운 조소가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초췌해진 얼굴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눈물을 흘렸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에 누구 하나 그를 동정하거나 편드는 이 없이 싸늘한 시선만이 그의 등 뒤를 아프게 찔렀답니다. 최진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비로소 굽어있던 허리를 꼿꼿이 펴고 사또를 향해 정중히 감사의 인사를 올렸으며 돌쇠를 곁으로 불러 그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으며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모든 소동을 지켜보던 연희 아가씨는 감격에 겨워 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이제야말로 자신의 남편이 된 돌쇠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모습은 마치 긴 겨울이 지나고 핀 봄꽃처럼 눈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돌쇠를 예전처럼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최진사 댁의 든든한 사위로 인정하며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려주거나 덕담을 건네며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돌쇠는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환대에 어리둥절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뜨거운 감동에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고, 오직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만을 마음속으로 수천 번 되새기고 있었답니다. 소동이 가라앉고 사또가 관하로 돌아가자 최진사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초대하여 못다 한 잔치를 다시 열겠다고 선포하며 집안의 분위기를 다시금 화기애애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엌에서는 하인들이 신바람이 나서 다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맛깔스러운 음식들을 내오기 시작했으며, 마당 가득 차오르는 고소한 전 냄새는 마을 사람들의 굶주린 배와 지친 마음을 동시에 달래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박찬봉이나 도윤에 대한 험담 대신 돌쇠가 얼마나 용감하고 충직하게 가문을 지켜냈는지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최진사 댁의 앞날에 축복의 술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최진사는 대청마루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곁에 앉은 돌쇠에게 말하기를, 신부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라 생각했으나 오늘 보니 진정한 신부는 사람의 됨됨이와 그 행실에서 나오는 것임을 네가 증명했다고 치하했습니다. 그는 이어 돌쇠를 정식으로 족보에 올리고 가문의 대를 잇게 하겠다는 결심을 재확인하며 돌쇠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쥐어 주었는데, 그 온기는 돌쇠의 온몸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돌쇠는 주인의 넓은 배려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평생을 바쳐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맹세했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들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눈시울을 적시는 등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정으로 가득 찼답니다. 연희 아가씨는 이제 당당하게 돌쇠의 옆자리에 앉아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안주인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기 시작했고, 그녀의 지혜로운 대처가 가문을 살렸다는 소문의 사람들은 그녀를 칭송하기 바빴습니다. 돌쇠는 아내의 고운 옆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녀가 보내준 무한한 신뢰와 용기가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일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마음속으로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수줍게 미소 지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이 세상 어느 한 쌍보다 잘 어울리는 천생연분이라며 다시금 박수를 치며 환호하며 잔치 분위기를 돋웠습니다. 잔치가 중반에 접어들 무렵 마을 이장이 일어나 소리 높여 말하기를, 오늘 우리는 신분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의 진심임을 배웠으니 앞으로 우리 마을은 돌쇠 서방을 귀감으로 삼아 서로 돕고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동안 돌쇠를 머슴이라 무시하거나 비웃었던 이들도 다가와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며 돌쇠의 넓은 도량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돌쇠는 자신에게 사과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잡아주며 과거의 일은 잊고 앞으로 좋은 이웃으로 지내자고 답하여 그의 인품이 얼마나 고결하고 깊은지를 다시 한번 만천하에 증명하여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답니다. 술 기운이 오르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마당 한복판에서는 흥겨운 농악대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며 마을에 닥쳤던 근심을 털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마당으로 나와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춤사위를 선보였고, 그 소박하고 진실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으며 집안의 우환이 모두 사라졌음을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최진사는 이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평생 이런 평화로운 날만 계속되기를 소망했고, 기와지붕 위로 떠오른 보름달은 마치 이들의 행복을 축복하듯 은은하고 밝은 빛을 마당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비추어 주었답니다. 집안의 큰 어른인 김노인은 조용히 돌쇠를 불러 귀옛말로 이르기를, 이제는 신분이 변했으니 행동거지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주위의 시기 어린 시선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박찬봉의 무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니 당분간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가문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당부하며 돌쇠의 등대를 자처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돌쇠는 노인의 깊은 뜻을 새기며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를 표했고 자신이 누리는 이 행복이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마음의 끈을 다시금 팽팽하게 조여매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나둘씩 손님들이 돌아가고 잔치의 소란함이 잦아들 무렵 돌쇠는 직접 마당을 돌며 흐트러진 상을 정리하고 떨어진 쓰레기들을 줍기 시작했는데 하인들이 말려도 그는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신분이 변했다고 해서 자신의 근본인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변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으며 그런 돌쇠의 모습에 하인들은 더욱 깊은 감명을 받아 그를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방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돌쇠의 듬직한 뒷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캄캄한 밤을 밝히는 등불처럼 돌쇠가 자신의 인생의 큰 빛이 되어줄 것임을 확신하며 행복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최진사 댁의 큰 대문은 이제 더 이상 불안과 의심으로 굳게 닫혀있지 않고 누구든 환영하는 열린 공간이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지날 때마다 돌쇠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찬봉의 집은 주인이 사라진 뒤 정막만이 감돌았으나 최진사는 그 집의 전답을 사들여 마을의 가난한 소작농들에게 저렴하게 나누어주는 대인배의 풍모를 보여주어 마을의 칭송은 더욱 높아만 갔습니다. 이렇게 악은 물러가고 선이 승리하는 상식적인 결과 앞에 마을 전체는 다시금 활기를 찾았고 사람들은 도덕과 의리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꿈꾸며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는 희망찬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남은 음식들은 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들과 가난한 집들에 골고루 나누어 보내졌는데 이는 돌쇠의 강력한 건의로 이루어진 일이라 마을 사람들은 그의 따뜻한 심성에 다시 한번 감복했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 누군가 건네준 밥 한 그릇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배고픈 이들의 심정을 헤아려 집안의 재물을 베푸는데 주저함이 없었지요. 최진사는 그런 사위의 행동을 보며 자신의 전 재산을 맡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자신이 돌쇠에게 인생의 큰 가르침을 받고 있다며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어 집안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깊어가는 밤. 돌쇠와 연희는 조용한 연못가에 앉아 물 위에 비친 달 그림자를 바라보며 그동안의 고단했던 마음을 서로 달래주었고 두 사람의 대화는 끊이지 않고 새벽녘까지 이어졌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머슴이었던 시절 아가씨를 몰래 흠모하며 보냈던 수많은 밤의 이야기를 수줍게 털어놓았고 연희는 그런 그의 순수함에 감동하여 그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비록 세상의 시선이 때로는 차가울지라도 두 사람의 사랑이 단단하다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우주이자 안식처가 되었음을 느끼며 고요한 밤의 정취에 흠뻑 젖어 들었습니다. 한편 마을 광장에서는 며칠 전의 소동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평화가 찾아왔고 아이들은 돌쇠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며 골목길을 누볐는데 그 가사에는 용기 있는 머슴이 가문을 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멀리서 이 소문을 들은 나그네들도 최진사 댁의 돌쇠를 보기 위해 마을을 찾아오는 등 마을은 전례 없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의 무게를 재보게 되었으며 돌쇠의 사례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회자하는 가장 아름답고도 교훈적인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사라졌던 신랑 도윤은 훗날 먼 타지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나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그를 안타까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신자가 받는 당연한 벌이라며 고소해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며 가산을 모두 정리하여 마을을 떠났는데 그 과정에서 최진사가 남몰래 노잣돈을 챙겨주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최진사의 인품은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박찬복 무리가 떠난 마을에는 이제 시기나 암투 대신 상생과 협력의 기운이 가득 찼고 돌쇠는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글과 예절을 가르치는 등 마을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온 힘을 쏟아부으며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돌쇠는 정식으로 면천을 받고 양반 신분을 얻게 되는 관가의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최진사의 간곡한 청과 사또의 특별한 배려가 합쳐진 결과로 마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돌쇠는 관복을 차려입고 마을 사당에 들러 자신의 새로운 출발을 고하며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이제는 천한 머슴이 아닌 당당한 한 인간으로서 세상을 당당한 도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돌쇠의 행차를 지켜보며 박수를 보냈고 돌쇠는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자신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아 사람들의 존경을 듬뿍 받았습니다. 최진사 댁의 안채에서는 연희가 돌쇠를 위한 잔치 준비로 다시 한번 분주했으나 이번에는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설렘만이 가득한 건강한 분주함이라 집안 식구들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관복을 입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평생의 반려자로 그를 선택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고 그를 맞이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돌쇠는 아내의 정성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앞으로 닥칠 그 어떤 비바람도 자신이 앞장서서 막아주겠다고 굳게 약속했고 두 사람의 눈빛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차 그 어떤 보석보다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평화가 완전히 정착되어 사람들은 저녁마다 평상에 모여 앉아 시원한 수박을 나누어 먹으며 돌쇠와 연희의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어 웃음보를 터뜨리는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돌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며 나무막대기로 무예 연습을 하거나 책을 읽는 시rop을 냈고 마을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마을의 미래가 밝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분제의 엄격한 굴레 속에서도 진실한 마음 하나로 세상을 바꾼 돌쇠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의 자부심이 되었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최진사 댁을 찾아 돌쇠의 지혜를 구하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잔치의 열기가 식고 집안이 고요해진 한밤중 돌쇠는 혼자 서재에 앉아 그동안 배운 글귀들을 복습하며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창가로 스며드는 달빛이 그의 책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머슴 시절 꿈도 꾸지 못했던 이 방에 앉아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꿈만 같았지만 책장 넘기는 소리와 자신의 숨소리는 이 모든 것이 명백한 현실임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돌쇠는 붓을 들어 성실과 정직이라는 두 단어를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며 자신의 삶을 지탱해온 이 가치들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창밖에 고요한 풍경을 감상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희가 조용히 서재문을 열고 들어와 남편의 어깨에 겉옷을 걸쳐주며 밤이 깊었으니 이제 그만 쉬자고 권하자 돌쇠는 빙그레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이 걷는 복도마다 은은한 등불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따뜻하고 부드럽게 주변을 감싸 안으며 이들의 행복이 영원할 것임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생명체가 잠든 고요한 시각에도 최진사 댁의 기와지붕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이 가문이 겪어온 파란만장한 역사와 그 속에서 피어난 위대한 사랑의 결실을 조용히 지켜보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답니다. 이제 갈등의 실타래는 모두 풀렸고 악인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며 선한 의지를 가졌던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보상을 받으며 이야기는 가장 평화롭고 따스한 마무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는 바람에 잎을 흔들며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숲속 요정들에게 전해주고 있었고 산새들도 내일 아침이면 더 청아한 목소리로 이들의 행복을 노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돌쇠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밤바람을 들이마시며 자신이 지켜낸 이 집과 가족 그리고 마을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그의 마음은 호수처럼 맑고 고요하여 어떤 파도도 일지 않는 평온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최진사댁의 큰 소동은 일단락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돌쇠를 가문의 당당한 주인이자 마을의 큰 어른으로 대접하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비록 거짓으로 시작된 혼례였으나 그 속에 담긴 진실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요령이나 편법보다는 정직한 노동과 진실한 마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사위 돌쇠와 딸 연희를 바라보며 조상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가문을 물려줄 수 있게 되었음을 확신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그렇게 산골마을의 밤은 깊고도 푸르게 저물어가며 내일의 더 밝은 태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쇠는 연희의 손을 꼭 잡고 잠자리에 누우며 오늘 하루가 자신에게 주었던 수많은 가르침과 감동을 되새겼고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안식의 세계로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어둠이나 불안 대신 환한 빛과 평화만이 가득할 것이며 이들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빛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고요한 달빛이 창호지 문을 통해 방 안으로 길게 드리워지며 잠든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고 그렇게 모든 시련을 이겨낸 영웅들의 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며 고요히 깊어만 갔답니다.